네, 안녕하세요. 방송언어 12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2 표준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표준어 규정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구어 합법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다 보니까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그 규정의 하위 개념이죠. 이번 3.2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 표준어는 앞서 배웠던 그 한글 맞춤법이 전형적인 문어합법이라면 표준 발음법은 당연히 구어에 관한 것이고요. 이 표준어 자체도 기본 속성은 구어합법을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배웠던 한글 맞춤법과는 좀 논의의 포커스가 좀 다르고, 그래서 맞춤법보다 훨씬 더 좀 개신적인 어떤 변화의 양상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표준어는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어떤 좀 그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표준어로서 수용을 하거나 하는 면에서 좀 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190쪽이고요. 3.2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어의 변동에 대한 것이고, 우리 강의 자료 1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1쪽에 보면 표준 발음법이란 구어 합법을 위한 표준 발음법 전형적인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표준어 사정 원칙은 그 기본적으로 표준 발음법까지 포괄하는 그런 상위 개념이고요. 사실 표준어 자체는 구어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주로 이제 문어 표현, 예를 들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은 문어합법에서 표준어 규정의 사정 원칙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표준어랑 이제 한글 맞춤법을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표준어는 기본적으로 구어를 다루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단 표기 방식이 한글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맞춤법과 표준어는 하나는 전형적인 문어합법이고, 표준어는 기본적인 속성은 구어합법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2.1 표준어 규정의 사정원칙. 네, 모두 총 26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표준어 사정원칙은 총칙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그리고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맞춤법보다는 훨씬 그 발음 변화나 어휘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표준어를 버리고 새로운 표준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정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로서는 191쪽이고, 이제 우리 3.2.1.1 총칙. 네. 총칙 1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참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현대 서울말은 그럼 뭐냐, 현대 서울말은 그러면은 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은 모조리 다 표준어냐. 사실 그 표준어 이 총칙 제1항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어찌 보면 애매한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표준어에 반대되는 말로 흔히 사람들이 이제 사투리, 방언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중심과 문화의 중심인 수도의 그 언어, 그 대표적인 게 서울말이 되죠. 그래서 서울말에서 좀 배운 사람들,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다른 언어들도 표준어 규정은 좀 애매하고 포괄적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총칙 제1항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의 세 가지 조건 해서 1페이지 강의 교재, 강의 자료 1쪽 하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표준어만을 사용한다는 의미냐?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또 뭐냐? 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을 하느냐? 글쎄요, 뭐 대학 교육이나 고등 교육을 받았다고 모조리 표준어를 사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어찌되었 간에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교양 있는 사람이 오로지 표준어만을 사용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된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방언을 사용하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방언, 즉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방언은 뭐 폐기되어야 할 존재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방언은 방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속으로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어의 역사라든지 또 공시적으로도 현대 어떤 그런 지방 문화의 속성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단 여기서는 방언이 표준어보다 덜 소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공용성을 갖게 되죠. 공용성.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표준어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방언은 언어의 역사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크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은 표준어만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된다. 글쎄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표준어 사용의 계층성. 표준어 사용의 계층성으로 표준어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용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아주 최상류층, 엄청 잘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중산층 계급, 어떤 그런 계층성을 드러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의무교육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 가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런 규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어 사용은 계층성이 아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 두루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통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표준어의 사용의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현대, 공간은 서울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어떤 언어외적인 조건을 명시한 거죠. 여기서 언어외적 조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지역과 시간의 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방언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편리성, 어떤 교육의 수월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표준어가 이제 교양 있는 이제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1, 2.1, 1.1 총칙의 그 규정 1항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교재는 192페이지로 넘어가고 3.2.1.2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워봤다시 이제 어휘 선택을 할 때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표준어 선정이 달라지고 또 발음이 변화했을 때 변화한 형태를 수용할 것이냐 표준어로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표준어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발음 변화에 따른 규정은 뭐 자음이 바뀐 거, 모음이 바뀐 거, 또 준말이 생긴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수 표준어로 할 것이냐, 복수 표준어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자음이 변하고 그 자음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혹여 최근에 달라진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 즉 격음이죠. 격음 혹은 유기음이라고 불리우는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끈앞을 털어먹다, 그리고 이제 더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제4항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가 아니면 바로 밑에 나오는 제4항의 경우에는 유기음으로 소리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끈앞풀, 나팔꽃 이것은 이제 그 제3항의 경우로서 거센 소리, 즉 유기음을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끈앞풀, 나팔꽃, 멱, 부엌, 살쾡이, 칸, 털어먹다. 아마 이 중에 거의 틀리는 것이 없을 텐데 털어먹다, 이제 떨어먹다. 야, 뭐 도박으로 다 떨어먹었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털어먹다가 이제 표준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고란에 보면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이제 굳어진 형태,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보아서 초가삼간과 상간, 윗간의 경우는 초가삼칸, 윗칸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간이라는 한자음인데 이제 칸막이, 빈칸, 방한칸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칸을 허용하지만 소가상간이나 윗간의 경우에는 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유기음을 버리고 이제 평음의 경우를 표준어로 삼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가리, 거시기, 분침 이런 얘들은 기본적으로 유기음이 아닌 평음을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5항의 경우는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고요. 본문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어디냐면 네, 이제 부록에 여러분들이 표준어 규정을 보면 제5항이 이제 306쪽에 있습니다. 306쪽에 있는데 306쪽에서는 이제 강낭콩, 고사, 사글세, 울력성당 이런 말하자면 어원에서 멀어져 이제 원래의 그 형태소의 의미가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이럴 때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그냥 그 자체로 표준어로 삼는 거죠. 뭐 강낭콩, 사골세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는 강낭콩이라고 한다든지 사글세. 이제 사글세는 원래 이게 달삭자 달월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월세를 말해요. 요즘 당장 사글세 안 쓰죠. 사글세를 안 쓰고 이제 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글세라는 말은 원래는 한자어인데 사실 달삭자 달월자 이제 삭월세라는 말이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굳어진 채로 사실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발음 변화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5항의 규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표용주의를 지향한다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음 변화가 제대로 잘 반영이 잘못되면 의미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강낭콩, 고사, 사글세, 울력성당 그런 얘들은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어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표음주의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 6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항은 교재 192쪽부터 나옵니다. 교재에도 나오고 당연히 부록에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6항은 형태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던 것인데 지금은 한 가지 형태만을 단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이어가 된 꼴이 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다이어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빌리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돌과 돌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여대가 60도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기역을 써야 돼요. 그런데 니은의 경우에는 이제 첫돌 그런 경우에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그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니은을 모두 버리고 기역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니까 돌은 리을 시옷 받침 아예 없는 것이고, 둘째, 셋째, 넷째도 이걸 시옷을 붙이냐 마냐 고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고, 빌다의 경우도 그 비고란에 보면 빌다에는 빌려주다와 빌려오다 그리고 용서를 빌다는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다라는 표현을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빌다는 용서를 빌다에만 사용을 하고, 내가 빌려왔다, 빌려갈 거다,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빌다는 용서를 빌다의 그 의미로만 사용을 하고, 이제는 빌리다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뭐 빌어오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논란 없이 빌리다로, 그래서 6항의 경우 기역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둘째는 10단 이상의 서술할 때 두자로 쓸 수 있다. 12째가 아니라 12째, 22째 요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단위 이상의 서술할 때는 그냥 또 두째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모국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입에 배어 있기는 해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7항은 요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한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표준어 규정 중에 좀 외워야 하는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혹시 선풍기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코로나 사태 각자 방에서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강의도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사방 문을 닫아놔서 살짝 좀 답답해서 선풍기를 좀 틀었는데, 그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많이 크게 들리진 않죠.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7항의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수를 붙이는 게 기본이다. 숙공, 순화사 알고 있고, 그러나 숙해, 숙허처럼 원래 유기음으로 나는 것은 유기음을 살리고 앞에는 수를 붙인다. 그런데 순양, 순념서, 숫지의 경우에만 이제 시옷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순양의 경우에는 수양이나 수염서, 수지라는 발음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숫지 같은 경우, 순염서, 순양 같은 경우 시옷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발음인 게 더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조정작용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3쪽입니다. 강의 자료 3쪽이고
강의자료 3쪽이고 제7항입니다. 강의자료 3쪽 제7항 수컷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 7항의 얘들은 어간말에 원래 히읗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에요. 어간 말음으로. 그러니까 수도 수 히읗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안 쓴다는 것은 히읗 탈락 현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쌩쌩한 좀 생산력이 있는 그런 음운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간말에서 히읗의 탈락이라는 음운 변화와 또 명사였던 애들이 접두사로 문법 범주를 변화시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수는 접두사잖아요. 그런데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때 이들은 히읗을 말음을 가진 채로 소위 이제 받침 표기까지 하는 히읗을 말음을 가진 채로 이때는 명사였어요.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접두사지만 옛날에는 명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히읗 탈락이라는 어떤 음운 변화 그것도 이제 사라지고 또 활발했던 시절도 있고 그런 음운 변화와 명사에서 접두사로 바뀐 거예요. 원래 명사였거든요. 이런 문법 범주의 변화라는 어용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의 선정을 통해 역사적 변화를 수용을 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운 변화도 있고 어양 변화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 그런 예들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항은 좀 길긴 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7항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 그러니까 뭐 시옷 받침도 없고 이게 그대로 통일을 한다. 그래서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린다. 수꽝,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와 같이 수로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옷을 쓰면 안 되고 그럼 수꽝에 해당하는 순농꽝은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비표준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권과 장기는 지시 대상이 같은 그냥 이의어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권은 장기고 암권은 암권이죠. 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암은 지금 없어서 네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요거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암콩이죠. 암콩인지 네. 암꿩입니다. 암꿩. 꿩의 암컷. 그러니까 암콩이 아니라 암꿩이고요. 네,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이 붙게 됩니다. 일단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너무 웃기죠. 그래서 수, 은행나무 모두 수로 통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꿩은 장기, 암꿩은 까투리, 그리고 황소도 표준어예요. 네. 다만 강의자료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4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거센 소리, 즉 유기음이 나는 경우에는 이 거센 소리가 나는 채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뭔가 수강아지, 암강아지, 수캐, 암캐, 수컷, 암컷, 수키와 암키와, 수탉, 암탉, 수탉나기, 암탉나기, 수털쪽이, 암털쪽이, 뭐 수태지, 암태지, 수평아리.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이제 표준어로 인정을 받는 경우고, 암컷도 암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다만 두 번째 항, 다음 이 세 단어는 수수로 써야 돼요. 순양, 순염소, 수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수라는 우리가 암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암과 수는 현대국어에서는 모두 접두사예요. 모두 접두사인데 암수는 그러면 접두사와 접두사가 결합된 건데 명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상하죠. 현대국어에 그런 워드 포메이션, 조어의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네들이 접두사의 결합 같지만 사실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암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500년, 600년 전에는 이들은 명사였어요. 암이라는 단어나 수, 그러니까 즉 오늘날의 암컷과 수컷의 그런 의미를 가진 명사였어요. 거기다가 히읗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될까요? 아, 미음, 히읗. 그 다음에 수는 수, 히읗.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7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옷도 안 나타나고 유기음도 안 등장하고 또 반면에 시옷은 쓰지 않지만 유기음이 등장하고 다만 두 번째 다만항을 보면 이 경우에는 시옷 받침이 나타나기까지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시옷은 뭘까요? 원래 이 시옷은 원래 이 시옷은 원래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명사와 명사. 명사의 주어는 어기와 어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시옷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이 아이들은 접두사로 바뀌었으니까 접두사와 그 접두사가 수식하는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옷을 배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통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현대 국어에서는 암과 수는 접두사이고 접두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잖아요. 접두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은 형태가 기본적인 표준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설명을 조금 책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 현대국어의 수컷의 의미를 가지는 수와 암컷의 의미를 가지는 암은 원래 둘 다 명사였던 것이 접두사로 변하였다. 현대국어에서 접두사로서의 암과 수는 명사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인정할 수 없고 명사가 아니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따라서 수로 통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도저히 수탁 이건 아무리 봐도 수탁은 안 되니까 수소까지는 했는데 수탁은 안 되고 수탁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옷을 남겨놓기도 한 겁니다. 자, 다만 명사였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히읗이 그 다음에 오는 말과 밀접히 결합하여 숙항아지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이의 규정을 인정을 하고 다만 이의 세 단어 즉 순양, 숫지, 그 다음에 숫염소, 네, 이렇게 숫양, 숫염소, 숫지 이런 얘들. 그래서 다만 이의 세 단어에 나타나는 숫의 시옷은 다만 일처럼 명사였던 시절에 결합한 사이시옷이 그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로 이거는 공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수치 다만 일처럼 명사였던 시절에 결합한 그 흔적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발음이 수샹, 수염소 이렇게 숫지 같은 경우 그래도 얘기가 좀 다른데 숫지 같은 경우는 굳이 수용을 해서 시옷을 안 붙여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수양과 수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순양, 순염소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엉뚱하게도 뭐 수양, 수샹, 수염소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순양, 순염소, 숫지의 경우에는 숫을 쓴다는 것을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이런 건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 오히려 순양, 순염소, 숫지의 경우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암기에 부담은 덜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현대국어에서 수컷의 의미를 가지는 수와 암컷의 의미를 요거는 방금 설명을 했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음의 발음 변화와 관련된 그런 변화를 반영한 표준어 교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부록에 가보면 설명들이 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가운데 자음과 관련되는 것들이 305쪽부터 308페이지 정도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그냥 사실은 아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살펴보도록 다음번에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발음 변화 가운데 자음에서 딱 끝났으니까 지금 그 2차 시는 강의자료 4쪽, 그리고 교재 195쪽, 네, 강의자료 4쪽과 그 다음에 교재 195쪽부터 다음 2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요번 주 지금 표기법입니다. 표준어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하면 이제 강의 진행은 마쳐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음부터 강의자료 4페이지에 있는 모음부터 교재는 195쪽부터는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